이제 에릭슨은 친밀감 대 고립 단계라고 해요. 친밀 단계는 뭐예요?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자신감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 연대 막 하려고 하고 이러면 친밀감이 높아지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겠어. 내가 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 내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해. 이러면서 고립이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결국 긍정적인 결과는 성적 친밀감, 네, 이성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진정한 우정, 네, 그쵸. 사람을 만나더라도 정말 진심을 나누는 그런 우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사랑, 본인이 성취감이 있으면 그 성취감을 기반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안정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부정적인 결과는 뭐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한테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호박이 2개가 열렸네? 근데 하나는 빵빵한 이쁜 호박이 열렸고 하나는 쭈그렁방구렁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2개를 갖고 나갔는데 예쁜 호박이 있어요. 빵빵한 호박이에요. 호박이 정말 실하게 열렸어요. 그러면 그건 빨리 팔리겠죠. 빨리 팔렸어요. 누가 좋으니까 이쁘니까 얼른 가져갔겠지. 그런데 쭈그렁방구렁한 호박 하나 남았는데 이거 소리 지르면서 팔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팔 때 뭐라고 외쳐요?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러분, 떨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떨이 반값에 세일. 싸니까 빨리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춰서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으면 고립되고 쭈구렁방탱이가 되고 그러면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 잘 안 만나지게 되고 그럼 고독하게 되고 고독하다 보면 상호 관계의 형성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상호 관계의 형성은요. 서로 자신감이 있을 때 상호 관계가 잘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긴 줄 아세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너도 나도 스스로 설 수 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서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인자가 됩니까? 안 되죠.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살려면 서로 상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 자기 그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서로 의지가 돼서 살 수가 있거든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돼서 고립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 고립이 지금 요즘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것들이 늦어지고 하는 일들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에릭슨의 그 심리사회 발달 이론을 보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연결돼서 고립이 되잖아요. 이 전 단계에 고립된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어땠겠어요? 정체성이 혼란이 됐겠죠? 왜 정체성이 혼란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숨기다가 죄책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지내요? 네, 어떻게 지내요? 초등학교 유아 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수치가 죄책감이 되고 그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고립되게 된다고요. 근데 이 흐름, 부정적인 흐름이 왜 일어나냐면 경쟁교육의 폐해라고 해요. 내가 2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하는 직업이 보람있고 재밌고 흥겨우면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돈 버는 거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막 결정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안정된 직업이거나 이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경쟁에서 내가 밀려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고립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최저급여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최저급여가 이제 180만 원, 19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최저급여를 받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같이 벌면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봉 5천이에요. 연봉 5천. 막 그 자본주의 사회에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소비만 합리적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똑같은 최저급여를 받아도 내가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 내가 자신 있으면 나 최저급여 받는데 뭔 상관이야? 괜찮아 하고 자기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친밀감을 만드는데 연봉이 5천, 6천 원 혼자 벌어도 옆에 있는 연봉 1억짜리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 연봉이 적은데 연봉 1억짜리 애도 막 결혼 쉽게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반대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사실은 친밀감과 고립감은 사회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자기가 만들어낸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시간이 소중한 고립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내가 이 단계에서, 이 성장 단계에서 이게 좀 부족했지만 그거를 내가 수용해주고 지금 보완하면서 내가 괜찮은데? 라고 하는 자아 존중감을 쌓아가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친밀해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밀 대 고립 과정을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청년 시기는 그래서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관계 안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자신감 있고 괜찮으시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비추어 볼 거울들을 보면서 진짜로 자신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보완하면서 정말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실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이해 안 되는 배우자, 그 이해하는 방법, 마음에 안 드는 자식 이해하는 방법, 내가 어른인데 지금도 나를 애기 취급하는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실 거니까요. 도덕성에도 이제 5단계, 6단계의 과정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청년들은요, 사회적 계약, 지향 단계라고 해요. 법과 규칙이 인간의 권리나 존엄성을 위태롭게 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청년들에 대한 법이 잘못되어 있다,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막 접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계약 지향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항을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청년기가 사회에 저항을 하는 게 지금 청년들의 특징일까요? 아닙니다. 광주 학생운동 때도요. 그리고 그 5.18 민주화 항쟁 때도 가장 앞섰던 사람들 누구예요? 유신 정권에 맞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학생 청년들이에요. 그 형들을 보고 따라간 게 누구예요? 청소년들이었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증법적 사고예요. 법이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법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차별이야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의미까지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정도의 도덕성이 청년들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근데 여전히 청년인데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직 발달을 덜 하셨네요. 좀 빨리 발달하시기를 바라고요. 6단계에 보면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단계냐? 저항을 겁나게 해봤어요. 겁나게 싸워봤는데 법과 관습을 넘어서 정의나 평등 같은 보편적인 원리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남들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내 양심의 원리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거구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동네 이런 것들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자본주의를 공격해서 수정 자본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청년들은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 발달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 청소년 도덕성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단계까지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리건이라는 학자가 여성의 이제 도덕성 발달이 남성에 비해서 낮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콜버그가 이제 주장을 비판했죠. 여성의 도덕성 발달은 배려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나 룰을 주장하지 않는 거지 이거는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첫 번째 1수준은 자기 지향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전환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
책임감으로 변하는 거고요. 수준 2단계는 뭐냐면 자기의 희생으로서의 이게 내가 희생해야 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덕성 2단계래요. 2단계가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변해요. 3단계는 어떻게 변하냐? 비폭력적 도덕성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게 선이라고 믿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가 될 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선이 오롯이 선은 아니다. 그렇다면 비폭력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까지 다 수용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결국은 도덕성의 발달은 수용성의 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덕성의 발달 단계에서 청년들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길목에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근접성, 친숙성,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 그리고 자꾸 자기 얘기하고 자기 예쁜 거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의 특성도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막 보여주려고 해요. 이런 걸 막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밀하고 싶어서. 나 이렇게 괜찮아 라고. 마치 공작새가 그 뒤에 있는 이 예쁜 깃털을 쫙 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막 흔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친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하게 되죠. 네.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이 3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우정, 그리고 열정, 그리고 그 집중, 전념이 있어요. 전념이 있는데 이 친밀감이 우정이라는 거거든요. 친밀해지려고 하는 거에서 내가 혼자 좋아하는 짝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그 전념의 사랑이 있는데 친밀감과 열등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낭만적 사랑을 한다고 해요. 너무 친하고 내가 뜨겁게 사랑을 하니까 막 그 낭만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낭만적인 사랑이 완성되는 사랑은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이래도 돼요. 눈이 뒤집히잖아요. 눈이 홀딱 뒤집혀가지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친밀감하고 만약에 책임감 있는 전념의 사랑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우애적 사랑이 돼요. 내가 널 좋아하니까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다 주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니까 다 줘. 뭐 이렇게 희생해 막. 이게 맞아요? 피곤해요. 네, 희생도 한두 번이고 1, 2년이지. 그래서 희생하고 착한 그런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그런 그 여성을 만나고 남자도 막 헌신하는 남자를 만나서 둘이 막 열심히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희생하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쳐. 지친다고. 네, 힘들어. 이건 사랑이 아니야. 탐험활동. 예, 고난 속의 탐험활동. 네, 그렇다면 이 열정하고요. 상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이게 만나면 뭐가 돼요? 이게 소설 속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널 막 뜨겁게 사랑하니까 너한테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이게 왜 허구적이냐면 이거는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열정이 있고 희생만 있는 거야. 사랑이 없어. 그럼 뭐가 돼? 이 일이야, 일. 이제 이 일이 돼. 그러면 이게 또 사랑이 안 되고 지쳐요. 그래서 중간적인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널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널 위해서 내가 희생도 할 수 있어. 이 3가지가 같이 있는 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혼일 때 완전한 사랑을 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 인간이 이럴 줄 몰랐다. 저 인간이 저럴 줄 몰랐다. 결혼해서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낭만적 사랑을 했든 우애적 사랑을 했든 허구적 사랑을 했든 결국은 결혼을 하면서 감정적인 사랑을 처음에 연애를 해서 결혼한 사람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희생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완전한 사랑이 돼요. 내가 널 엄청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할게 라고 하는 그런 막 우애적 사랑을 했던 사람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걸 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완이 되면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열정이 있고 내가 널 위해 희생할게. 근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자꾸 표현해 주는 걸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라니까요. 친밀감, 열정, 그리고 전념. 이 3가지가 다 합쳐지는 사랑이 되기까지 청년 시기가 다 소모될 겁니다. 처음에 내가 좀 부족한 사랑을 한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죠. 네, 괜찮아요.
부족한 거를 채워가는 게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는 사랑 미숙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정과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애착 이론이잖아요. 영아기에 형성된 그 두 살까지 형성된 애착 이론이 어른이 돼서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저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 애착은 붙어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분리불안도 없고 같이 있으면 근다고 집착도 하지 않아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대로 서로 잘 지내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 애착은 뭐예요? 회피는 내가 너한테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충분한 애착 형성 관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대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대면 만나다가 결국 회피 애착인 사람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결혼하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의지하면 그때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나는 널 못 믿는데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믿어줄게. 뭐 이런 형태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회피 애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그냥 저기 대면 너무 막 친밀감 있게 결혼 생활 유지 안 되고 대면 건조하게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피곤하고 힘든, 예를 들어서 안정 애착이 돼 있는 사람이 회피 애착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조금만 더 잘하자, 조금 잘하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대면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 안정 애착인 사람이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피 애착인 사람이 회피 애착인 사람이랑 만났어. 둘 다 못 믿어. 정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표현도 없지, 재미도 없지. 그러면 결혼 사이의 관계가 무미건조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그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양가적인 애착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양가적인 애착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니까 살아야 되지만 난 널 좋아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니까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해. 뭐 이런 것들이 양가적인 애착이거든요. 이 양가적인 애착하고 회피 애착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불안 애착이 있어요. 불안 애착.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하고 난 사랑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라는 회피 애착하고 좀 달라요. 이 불안 애착은 뭐냐면 내가 널 엄청 좋아하는데 얘가 날 버릴 것 같아. 얘가 날 떠날 것 같아.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불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집착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의심해. 집착이 의심이 돼.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애착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양가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면 회피하고 막 이 불안이 같이 막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착 형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파트너 한번 쭉 보세요. 파트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는 붙어 있어도 편안하고 떨어져 있어도 편안해. 그러면 안정 애착인 사람이고요. 얘는 좀 떨어져야 피곤해. 그러면 회피 애착이에요.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한데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 이거는 불안 애착인 거죠. 양가적 애착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이게 양가적 애착이에요. 피곤해. 여러분 그 신뢰가 있고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는 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좀 그 이해의 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서로에게 책임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용서하면서 안정적으로 애착을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